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부를 맡기면서 그 활동 시한을 2026년 7월 4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너는 내가 취임한 1월 20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대략 1년 6개월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달러 패권 머스크 트럼프가 설계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쓴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거는 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시나리오냐면 도널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두 미친 광의가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부를 맡기면서 그 활동 시한을 2026년 7월 4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너는 내가 취임한 1월 20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대략 1년 6개월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미션을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왜 2026년 7월 4일일까? 라는 두 가지 면에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는 마지막 임기예요.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트럼프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러면 2년 뒤에는 보통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레임덕이 올 거예요. 트럼프는 실제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2년 내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2년 내에 끝내려고 하면 왜 굳이 6개월 앞당겨서 2026년 크리스마스라거나 아니면 2027년 본인 취임한 2주년 기념일에 하지 않고 202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때 더치 수장에게 너는 이때까지 내가 맡긴 미션을 모두 끝내라고 했을까요? 1776년 7월 4일이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썼던 독립선언서에는 천부인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하드리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생존의 권리와 행복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명분들이 나오죠.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도 일본의 폭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윌리엄 3세 당시 대영제국의 황제가 식민지 미국을 너무 폭정으로 고해를 짜냈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가 독립전쟁을 할 명분을 알리겠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당시로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윌리엄 3세의 폭정을 거의 3분의 2가량을 써놓고 맨 마지막에 우린 이래서 한거한다. 독립선언을 하겠다. 우린 독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미국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겼고요. 대영제국이 손을 들면서 대영제국군이 식민지 독립군에게 패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독립을 했다고 착각이었죠. 정치적으로 독립선언을 했지만 사실 미국의 경제나 정치는 지금도 대영제국의 런던에 근거지를 둔 정치 세력, 금융 세력, 지식 세력들이 지금 미국의 뿌리를 아직까지 내리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제는 런던 금융 세력들이 월가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미국의 경제를 아직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세력들 지금 헤드쿼터로 만들어낸 게 사실은 FED, 우리가 연방준비제도로 부르는 것들이에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맡긴 역할 중에 딥스테이트를 척결하라라는 거죠. 정부를 없애라. 그래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없애자라고 했던 거예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일 두 가지만 딱 꼽으라면 둘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FED 해체해라. 그리고 국방부 개혁해라. 자, 그러면 FED를 왜 해체하라고 했을까요? FED를 해체할 수 있을까? 많은 회의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체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선언적 의미로 또는 협상을 위해서 또는 실제로 해체하려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FED를 해체할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나 앞으로는 행정부가 금리 및 통화 결정을 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FED를 왜 해체하라고 할까 보겠습니다. 그러면 런던의 금융 세력들, 유럽의 근거지를 둔 금융 세력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식민지 시대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나중에 이제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됐지만 사실은 유럽의 열강들이 미국의 많은 식민지를 더 썼습니다. 13개 지금 주들은 각각 땅 따먹게 하듯이 나눠 먹었었어요. 프랑스하고 독일도 들어왔었고요. 그때 미국의 뿌리를 내렸던 금융 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5 아들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네선 마이 로스차일드가 영국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영국 은행을 설립했었고요. 영국 은행을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함부르크에 근거지를 뒀던 유대계 금융 가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워버그 가문이라고. 워버그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비해서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함부르크나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유럽의 금융을 좌지우지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금융사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JP 모건 같은 은행이 런던에 있었고 은행이 명란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을 설립한 주역들입니다. 이 주역들이 미국의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죠. 많은 개발들이 있을 거고 많은 산업들이 부흥할 거고 이 기회를 세계를 주름잡던 금융 세력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사실은 패권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와버그 가문과 로차일드 가문은 자기네들이 금융 세력의 패권 전쟁을 할 때 영국 식민지, 미국이었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에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근데 미국 식민지에는 사실 금융 세력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옛날에 금융 세력을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 대륙에서 건너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건너온 사람들이 FED를 설립합니다. 어떻게 설립하느냐 하면은 미국에는 중앙은행이란 것들이 사실 없었어요. 퍼스트 은행, 그 다음에 세컨드 은행이라고 해서 20년 정도 존속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거기는 연방제였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정부들이 중앙은행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1907년에 금융공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NIS라고 해서 뉴욕 스탁마켓이 붕괴할 지경이 됐어요. 이 금융공황이 어떻게 시작됐었냐면은 유나이티드 코퍼라는 구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풍산금속이나 포항제철좀 되는 구리 회사, 구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속이었고요. 이 구리 회사의 사장이 자기네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난을 칩니다. 신탁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자기네 주식 자사주를 매입해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지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거 떨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서 공매도 숏을 칩니다. 구리 회사의 대표랑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 공매도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숏 스퀴즈라는 걸 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호재를 터뜨려서 자기네 주식을 끌어올리면 이거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차익을 얻는 건데 주가가 예상 밖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공매도 세력들이 처음에는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주가는 결국 떨어지고 공매도 세력을 막는 거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이제 니커버커 신탁사와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커퍼라는 게 금융과 산업 둘 다 이제 연쇄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져요. 이 소식이 뉴욕 증권가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모든 은행에서 이제 자기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그 월가가 이제 망할 지경에 처한 거예요. 부도가 납니다. NY에 닫으려고 폐쇄 직전까지 갔어요.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로스차일드와 워버그 가문이 봅니다. 설립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면은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금융위기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명분이었죠. 그래서 그 명분을 캐치플레이로 내걸고 JP 모건이 뉴욕에 있는 월가 금융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왜냐면은 대출을 해줬을 테니까 막대한 대출금이 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은행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구제금융을 JP 모건과 워버그 가문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로차일드 가문과 독일의 워버그 가문이 1907년에 미국의 대공황을 사적 금융으로 막아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코퍼와 니커버커 신탁사가 도산하는 데서 구제를 당합니다. 이걸 이제 미국 재무부가 본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봤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사실 세금을 걷어서 해야 될 일을 JP 모건과 워버그가 한 거죠. 그러면 빚을 진 거죠. 은행가들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더 많은 이자를 받는데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재무부가 사실은 JP 모건과 워버그 가문에 빚을 졌으니까 덤을 붙여서 받아야겠죠. 그 덤을 붙여서 받겠다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중앙은행 설립입니다.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 상원의 재정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 만약에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을 만드는 걸 승인한다면 이 넬슨 올드리치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로스차일드 가문과 워버그 가문이 공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록펠러라는 미국의 석유 재벌과 흑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넬슨 올드리치의 딸과 록펠러 가문 2세가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넬슨 록펠러라는 손자가 후에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은 미국의 전형적인 석유 재벌, 미국의 산업 재벌이고요. 이 록펠러 가문에 대출을 해줘서 록펠러가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석유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을 닦아준 게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 은행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로스차일드 은행과 대출 관계로 연결이 돼 있었고요. 록펠러는 미국 상원 올드리치와 흑맥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 올드리치가 주도를 해서 이 제킬 섬에서 회동을 합니다. 제킬 섬에 회동을 한 인물들이 사실은 대영 제국의 제국군은 제퍼슨의 독립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영국으로 후퇴를 했죠. 하지만 금융제국군들은 당시에 월가에 남아있었어요. 금융제국군들 연합군의 수장이 JP 모건이고요. 로스차일드의 어떤 대리인이었죠. 워버그 가문의 대리인인 그 아들인 파울 워버그라는 인물이 그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했던 그 제킬 섬의 회동에 모입니다. 그래서 1913년에 윌슨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통과된 연방
준비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FED를 설립한 근거법이죠. 이 초안을 그 제킬 아일랜드 섬에서 모인 그 주역들이 만들어요.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주동해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영국과 독일의 금융 제국군들이 당시에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FED라고 부르는 중앙은행이 설립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금융 제국군이 만들어 놓은 FED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까요? 식민지에 가서 은행을 만드는데 그게 그 식민지의 국민들을 위한 은행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진하거나 멍청한 거고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금융 제국군이 만든 연방준비법, 자, 그래서 탄생한 FED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그리고 이를 포함한 7명의 위원들로,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이사들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인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처음에 지명할 때부터 의회에 인준을 감안하고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겠죠. 실질적으로 의회가 뽑는 겁니다. 의회가 뽑도록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 지배를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기는 14년으로 길어요. 인정받죠. 자, 독립성을 인정받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자산 매입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때 설립한 사람들이 360억 달러의 자본금을 모집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듭니다. 이건 파월 워버그가 영란은행을 모델로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영란은행도 주식회사였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기 때문에 세계가 세계화가 되고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지난 편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힐빌리라고 하는 미국의 백인 하층민들이 인플레이션에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처럼 뜯어먹힙니다. 뜯어먹힌 고기들, 그 인플레이션의 이득은 FED를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사들, 금융 패권들이 자본금 투자한 만큼의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국제회계 통일이 되니까 그쪽에 금융지사를 세워서 금융 파생상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무역을 해서 무역 이득을 얻는 것은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 이득은 그때 WTO 체제가 되면서 베이징에 그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도 이 사람들이 자본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사실 그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베이징의 금융시장이었지 사실은 WTO 체제에서 무역의 이득은 사실은 미국은 보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제조업을 뺏기고 무역 적자를 냅니다. 미국의 정부는 적자를 내는 누구, 이 적자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금융 세력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FED를 해체를 해야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다음에 아메리칸 퍼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FED가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할 거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라는 것은 채권이고 이 채권은 FED 입장에서는 자산이고 배당금의 원천이고 이자의 원천입니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미국은 재정 적자를 계속 낼 수밖에 없고 인해서 산채로 미국의 하층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막으려면 수도꼭지부터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FED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수도꼭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한 거예요.